책이 서문서부터 13부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서문에서 아까 전현배 회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미중 사이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거야? 갈등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미중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첫 번째로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공산당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걸 순서대로 쭉 보면요. 서문과 제1장은 중국과 미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는 이제 누가 세계 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라는 거를 둘러싼 경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주도하는 방식이 저자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텐데 로버트 길핀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제시한 지배적 국가가 종속적인 국가를 통제하는 거다.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그 세계 질서 이론에는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는 이론이 있고,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국가가 있다는 이론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논의에 필요 없이 실제로는 위계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센 국가가 있고 약한 국가가 있는 거고. 그 통제의 방법은 첫 번째로는 강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말 안 들으면 패야 되고. 두 번째는 인센티브를 줘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하고 국제기구에서 절차적으로 승인된 방법이야 라고 하는 합법성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라는 겁니다. 지배국가는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국이 앞으로 그런 강압적 능력, 합의유도 능력, 정통성을 가지는 능력을 점점점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이 미국과 같은 기존 패권국을 전쟁 없이 대체하는 방법. 이 책은 전체적으로 대만 전쟁 같은 전면적인 전쟁은 없다는 전제에서 책을 서술을 합니다. 그 얘기는 쏙 빠져 있는데 전쟁이 나기 쉽지 않을걸?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 책을 보면은 많은 책에서 중국하고 미국이 겁나 경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많이 엮여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서로에게 손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안 날 건데, 그런 전쟁이 안 날 때 패권을 자기에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 방식이 쓰여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게 전현배님 질문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 역사에서 신흥 국가가 내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자유주의 사회에 비해서 중국의 대안적인 소프트 파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중국은 뭔데? 공산주의를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에게 없다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신흥국이 국력이 있으면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행동을 물리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흥국이 에너지나 잠재력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패권에 도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 말이 맞다면 중국은 미국 패권을 대체할 에너지하고 잠재력이 있는 겁니까? 여기 작은 나라 미국이 그 저자의 결론이에요. 이 13부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12, 13부에서 작은 나라 미국이래요. 전반적으로 미국은 크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생국가잖아요. 전 세계 역사에서 보면. 그런데 여전히 중국보다 작은 나라고 재정적으로도 이제는 약하고 모든 요소들을 비교해 봤을 때 1대1로 진짜 국력을 다이다들 다 쏟아가지고 전쟁을 하면 집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에 있는 나라, 우리가 작다 더 이런 전제에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더 작아.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미국의 적대국이나 적대국 연합이 미국 GDP의 60%를 넘어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1800년대 미국의 제국주의 부상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렐름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과 나치 독일 연합, 소위 주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GDP 합쳐도 미국 GDP 60% 넘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소련, 이 수치에 도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4년에 조용히 미국 GDP를 추월하는 수치에 도달했고 점점 벌어지고 있죠. 현재도 성장 중입니다. 자, 결론은 그렇다면은 중국이 영미 유럽의 헤게모니를 대체할 이론적인 논리를 개발하기 현재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행동은 하게 돼 있다. 그거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주관적인 의도와 무관하게 그렇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민족주의 정당으로서의 중국 공산당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런 패권 경쟁을 세 시기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의 핵심은 이 저자가 이 시기를 뭘 기준으로 나눴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중국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아니라 세 시기를 왜 나눴나.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은 이 사람은 뭘 근거로 이 발언을 한 거냐? 중국 공산당의 공식 발언을 집요하게 추적해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중국 공산당 원문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옛날에는 한자로 써 있어서 대충 따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간자체로 써 있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문헌을 이런 식으로 습득하게 해줄 수 있는 나름의 좋은 교재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현배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론, 방법론, 대표적인 세계 사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도식적으로 그 보고서처럼 만들어놔가지고 좀 짜증난다. 그런 말씀 깊이 공감하면서 좀 줄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왜 경쟁인 구도가 형성되느냐 중국이 세져서 그래 라는 거고요. 미국 전략가들은 미국이 약하다 알고 있어요. 그럼 2부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란 나라 사실은 중국 국가는 국가 체계가 없죠.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나라예요.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국가 소속 군대가 아니죠.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근데 이런 군대가 이제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왜 중요하냐라면은 이 중국 공산당이 두 가지를 딱 저자가 키워드로 꼽죠. 하나는 민족주의 정당이다. 두 번째는 레닌주의 정당이다. 두 개를 딱 핵심으로 꼽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은요 민족주의 정당이고 1820년에 영국 함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홍콩 광동성에다가 대포 쏠 때부터 중국이 쪼그라들어가지고요 1820년부터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고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결국 중국을 대만을 제외하고 통일하기 전까지 12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외국의 도발 때문에 망했던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이 중국의 모든 정치 집단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레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은 사회주의라면서 왜 저래? 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손문, 지금 대만의 국부라고 하는 그 순원으로부터 중국의 진흥, 부흥이라고 하는 구호를 공산당이 가져왔고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순원의 산문주의와 중국의 부흥이라는 걸 우리 당이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주의 정당이다. 그리고 레닌주의 정당이죠. 이게 등소평이 한 말이거든요. 소련은 정치국 회의 한 번이면 무슨 일이건 할 수 있다. 미국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 등소평이 실제로 자기 중국의 체제가 미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신념인 겁니다. 결국에 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1989년에 천안문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그럼 뭐 하던 사람이냐면 매우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힘을 가진 전문적인 혁명가들이 있으면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이 체계에 따라서 당대표를 보좌하는 정치국, 중앙위원회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공산당이 현재 권력을 돌리고 있는 이 시스템은 모두 소련의 하드웨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는데 저도 약간 띵 하더라고요. 맞네. 중국은 소련 하드웨어로 굴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뭔 강점을 가지냐 하면요.
국가 정책을 통일적으로 조율하는데 사실 강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두 번째로는 국부가 성장함에 따라서 국가 내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생겨나죠. 어떤 분야를 더 먼저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 회사가 더 커져야 돼요? 이런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이다. 실제로 그 장점을 활용해서 중국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걸 상징하는 얘기들이 책에 쭉 나옵니다. 빨간 전화, 3,000명의 고위 간부만 가지고 있대요. 책상에 보면 다이얼이 없는 전화기가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들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이 콜렉터, 수신원이 딱 이제 간부들끼리만 연결하는 거예요. 3,000명만 가지고 있대요. 중국은 권력순위 3,000등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정보의 질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전화는 도청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로 상징되는 사람들, 총서기와 그 사무실 한 명이죠. 총서기는 어떻게 뽑히느냐? 시진핑 이 사람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뽑는다는 겁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정치국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3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직위와 서열이 없는 영도 소조 및 위원회가 이 사람들을 관통하면서 관리를 해요. 영도소조, 중요한 영도소조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도소조들이 돌아가고 정부 장관들과 군림하면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정책에 대한 지침을 하다라는 시스템이다 라고 합니다. 책에는 당과 국가, 사회를 넘나들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도 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국가 조직과 사회 조직, 무슨 새마을 축구회, 뭐 모든 조직의 대표자는 당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당의 정책이 바로바로 전달되고 집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조직부는 중국의 수천만 개의 중국 내 일자리의 인선을 결정하면서 간부들의 삶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간부들이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경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압박을 통해서 당을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김용대 회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뭔가 경제발전이 정체되고 삐걱하면은 이제 이런 불만들이 터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잘 관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도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국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흥하기 위한 민족주의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치 세력이 누구지? 라고 하는 걸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주도할 민족주의 정치 세력. 2021년에 대한민국은 GDP 3만 불 선진국 선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그때 UN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사실 대한민국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중국의 부흥처럼 어떤 부흥의 달성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럼 무엇인가? 부흥 이후의 지표는 뭐지? 중국은 계속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국권 상실 이후에 민족주의 정치 세력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요. 중국은 1989년부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중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3대 사건, 89년 천안문 사태, 90년 걸프전쟁, 91년 소련 붕괴, 이게 3대 사건입니다. 등소평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1980년대 말부터 냉전이 끝났다라고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는 미국이 어떤 태도로 나올까? 이걸 궁금해했다는 거야. 잘 지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겁나 공들이고 있었는데 89년 천안문 사태 나서 와 이것 봐라 라고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나오는 이 말이 93년에 이제 유아칭이라고 그 중국 고위 아까 얘기한 그
빨간 전화기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층에 있었던 사람이죠. 류아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93년에 발표한 글에서 양극 체제가 끝났지만 평화는 없을 거고 냉전 동안에 가려져 있었던 갈등과 분쟁이 이제 날카롭게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련이 존재할 때는 전략적으로 묵인됐던 대만 문제 등에 미국이 이제는 개입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128은 이제 이 책 페이지입니다. 왕이성이라는 중국 외교관은 군사적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치적으로는 소련을 물리쳤어.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멀리 따돌렸어. 그 1980년대, 85년, 86년 이런 때는요.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한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지금 소련이랑 아니, 중국이랑 지금 미국이 막 갈등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이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1류 국가가 되면은 미국은 일본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담론이 1980년대 말에 돌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따돌렸잖아요 그때. 따돌린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매겼죠. 플라자 합의하면서 이제 미국을 주저앉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성공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제는 세계를 이끌 최고의 자격을 갖췄다 미국이. 소련도 물리쳤지. 그래서 21세기에는 미국에 종속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죠. 클린턴이 그때 94년에 그래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여기 한번 먹어볼까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다. 3대 사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것보다 중국이 왜 이 시기에 움츠리게 되었냐 이 세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론 주제 중에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대한민국이 냉전이 끝난 거를 모르고 94년에 OECD에 가입했죠. 무슨 말이냐면 냉전 기간 동안에는 OECD 같은 국제기구가 서구 주도 세력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기구로 작용을 하는 시절인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런데 냉전이 끝난 시기에 이런 기구에 가입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기구 안에서 여러 가지 옛날 빚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전이 끝났으면 잽싸게 여긴 가입을 안 해야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영삼이었잖아요. 그냥 그런 판단 없이 가입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은행들이 약간씩 개방되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97년에 IMF 사태를 빵 맞았을 때 일본이 대한민국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일본이 나서지 말라라고 제약하면서 결국에는 외환위기 사태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맞은 어떤 결과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팡팡 당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89년, 90년부터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계산서 들고 온다 라고 하는 걸 알고 미리 대응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국가 전략의 능력 자체가 대한민국이랑 체급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짱깨라고 겁나게 무시하고 욕을 하지만 아니고요.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이라고 하지만 그런 소프트 파워나 미래 비전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미약한 국가 아닐까요? 이제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고민과 이런 구상들이 있는데 정치가 그걸 좀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잠시 보면은 이제 세 개요. 그 중에 하나 천안문 사태인데 천안문 사태가 이 책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조금만 해설을 해드릴게요. 너무 길어지지 않는 전제에서. 이거 뭐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 수도 있는데 그 등소평이 이제 79년부터 개혁 개방한 다음에 85년에 양자강과 주강 등 중국 남부 지역에 경제 특구를 지정해가지고요.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합니다. 경제 특구에서는 외국 자본을 투자시키고 중국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제공해서 물품을 생산하고 그걸 해외에 수출해서 돈을 벌자. 이게 중국의 말하자면 경제성장 5개년 계획 같은 첫 어떤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딱 세팅하고 났더니 3년 동안 여기는 세금도 없고 관세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중국 관료들이, 당 관료들이 특혜를 악용해서 텔레비전이나 자동차 같이 중국이 이거를 갖다 외국에 파는 게 아니라 관세 없으니까 들여와가지고 밀수해가지고 중국 국내에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죠. 뇌물과 횡령이 불가피한 것이 되고 뭐 1985년 하이난섬 자동차 스캔들의 경우에는
지역의 당 간부들이 외제차를 밀수해가지고 암시장에 팔아가지고 수백만 달러를 챙겼다. 이런 일들이 수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85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등소평은 그동안 비대해진 공산당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60만 명의 당원 중에서 20만 명을 해고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20만 명이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이었겠죠. 자, 1985년입니다. 그 중에서 나이 든 당원들이 뭐 한 사람이겠어요? 한국전쟁 참전하고 그 대장정에 같이 했었던 그런 이제 노 당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 공무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처벌되기를 등소평이 희망을 했습니다. 이 개혁을 실행할 사람으로 등소평 후계자로서 호요방이라고 하는, 저희 세대 사람들은 호요방이라고 신문에서 봤고 요새 이제 후야오방이라고 중국 발음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되니까 이제 후계자 경쟁이 붙었겠죠. 이 과정에서 호요방은 부패 세력을 척결하는 진보파 같은 사람의 대표자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된 거예요. 호요방을. 그런데 86년에는 이게 대학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국내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부패 관리를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국에서요, 86년에 대학생들이 부패 관리 처단하라고 데모하면 어떤 그 대우를 받았을까요? 뭐 겁나 처벌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안 그랬습니다.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막 나중에 이제 당 고위 간부가 되는 무슨 조자양 같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대화하고 얘기 들어보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인민들이 하자는 대로 정치를 하자는 나라인데 인민들을 바로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86년에 대학가에서 있었던 구호가 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있었던 구호랑 똑같은 구호였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89년에는 왜 그렇게 됐지? 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개혁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돼서 88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0%에 달하게 되고, 뭐 상해나 이런 데서는 사재기가 일어나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 개방을 더 해야 된다, 혹은 부패 관리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좌우지향으로 대표되게 되고, 호요방은 이런 사람들을 뭔가 감찰하는, 뭔가 면제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개혁파, 원래의 사회주의를 좀 지키려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인식되게 됩니다. 이러다가 89년 1월에 중국 과기대 부교장 팡리즈라는 사람이 등소평한테 너무 그렇게 독재하지 마시고 그 감옥에 있는 정치인들 석방하세요, 이런 성명서를 내는데요. 이 성명서를 낸 게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지지선언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가 호요방이 사람들에게 어떤 부패 정치인들을 척결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던 호요방이 89년 4월 22일 날 죽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이제 잘못된 소문 같은 게 돌았는데, 보수적인 고참 지도자랑 정치국 회의에서 언쟁거리다가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의 어떤 언쟁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이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막 붙은 거죠. 그 1919년에 3.1운동이 고종의 장례식 때 폭발을 했던 것처럼 호요방의 장례식장에서 이제 이게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10만 명씩 모인 거죠. 이게 나중에 모이고 나서 4월달 얘기잖아요, 이게. 89년 4월까지는 천안문 광장에서 10만 명씩 모여 있어도 중국 지도부가 학생운동 지도부들을 그냥 달래기에 급급했는데, 이 시위가 격화되면서 결국에는 등소평은 사임하라, 이 구호로까지 정리가 되게 됩니다. 등소평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89년 6월 3일 밤에 베이징에 군을 투입하고, 군을 투입한 게 명령이 그거였대요. 천안문 광장을 확보하라.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6월 4일 새벽에 서쪽까지 천안문 광장을 탱크가 그냥 쭉 열대식 무리지어가지고 가면서 가로막힌 사람들을 진짜로 탱크로 밀고 기관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몇 명이 죽었는지가 안 나오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몇 명이 죽었는지가 안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던 것 같아요. 인민들은 네. 등소평이 네. 포항의방을 암살했다라고 의심을 한 건가? 등소평 사망의 과정에 그런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한 부패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중국 관료들과
호요방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어떤 원칙적인 입각 그런 청렴함에 입각해서 그런 걸 지키려고 했던 청렴파 정치인을 호요방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사망한 것을 기폭제로 중국 정치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됐다는 거죠. 근데 사망에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음모론도 약간 있었던 거죠. 뭐 독살을 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정치국 회의 과정에서 돌아가셨다. 비슷합니다. 94년에 그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통일운동 강경파들이 문익환 목사님을 공격한 것 때문에 그 갑자기 그 급체하셔가지고 돌아가셨다 막 그런 얘기 돌았었거든요. 네.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논쟁은 있었지만 이제 약간 좀 과장되었거나 좀 이런 상황의 이야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요. 6월 4일 날 우리가 이제 5.18 사태 막 이렇게 얘기하고 5.18 민주화운동 얘기하는 것처럼 6월 4일 날 이 일이 있었는데 6월 19일 날 등소평이 연설을 하면서 서방 제1국주의 국가가 우리 중국의 사회주의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음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권력투쟁을 했던 이붕, 뭐 조자양 이런 사람들 말고 제3의 인물인 이도저도 아니었던 강택민, 장쩌민을 당 총서기로 임명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을 하고요. 89년 같은 해 중반에는 수백만 명의 천안문광장에 다시 모여서 등소평의 사회주의 수호자라고 지켜세우는 그런 시위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요거 이제 등소평 편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해하기 힘든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안문 사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5.18만 해도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전두환을 그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었잖아요. 초기에. 그랬던 상황에서 뭐 어림잡아도 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탱크로 밟혀서 나온 상황인데 미국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고민을 했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 정당, 레닌주의 정당으로서의 중국 공산당 목표에 걸림돌이 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만하고 전쟁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부흥이라는 목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자국 인민들을 이렇게 죽이기로 결심한 적도 있는 정당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1년 걸프전은 저도 이것도 처음 알게 된 얘기인데요. 그 누굽니까? 이라크 그때 그 대표자가 후세인. 그러니까 후세인이 우리한테 너무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지만 후세인도 바보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미국하고 전쟁하면 어느 정도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당시 그 이라크의 군수 물자가요. 중국이랑 대단히 유사했다는 거예요. 그 T-72 소련제 전차를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중국의 어떤 군비 체계라든지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야, 미국이 만약 이라크랑 싸우면 이라크 장기전 수렁으로 들어가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 그냥 며칠 만에 작살이 났죠. 이라크가. 그거를 보고 망연자실했다는 거예요. 중국 지도부가. 우리 미국이랑 싸우면 진짜 완전 박살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 그리고 미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4년 클린턴 시대를 맞아가지고 세계 유일 패권 국가로서 막 여기저기 지구를 휩쓸고 다니려고 하는데 만약 미국이 중국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맞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소련인데요. 소련이 망한 거는 중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소련 거잖아요. 노선이 소련 거고. 근데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소련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아주 본격적으로 했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위협에서 살아남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약간 행간의 얘기로 나오는데 소련이 망한데 전략을 세웠던 상대편 전략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는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책 갖고 있으신 분은 뒤편에 나오는데요. 미국에는 그런 데가 있다는데 국방부 소속에 뭐 회계 정리국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적성 국가랑 상대적으로. 그래서 마샬이 하는 게 뭐였냐면 소련이 쓸데없는데 돈을 쓰도록 한다는 게 마샬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소련이 왜 망했는지를 검토하면서 이후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소련처럼 우를 범하지 말고 미국이 우리를 자극하더라도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느냐, 등소평은 도광량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도광량예는 한자로 된 24자의 방침을 이렇게 써놓은 거래요. 그 뭐 한자로 돼 있었겠죠, 처음에는. 냉정하게 관찰하고 위상을 안정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까불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문구는 한번 잘 봐두시고요. 이 책의 말미에 나오는 2017년 이후에 변화되는 중국의 떵떵거리는 모습이랑 극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보시라는 겁니다. 이 문구를 다 폐기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경제, 군사, 그 다음에 국제기구 세 가지를 가장 항상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89년, 91년 얘기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제 막 경제 성장을 시작해가지고요.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면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미국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그리고 돈은 서방 국가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의 기술과 서방 기술의 자본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에 팔아야 돼요. 이게 중국의 전략인데 소련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 시기에 중국은 미국하고 최혜국 대우를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 그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였었는데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이게 이제 태클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거나 최혜국 대우를 철회한다면 중국이 얼마나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될까, 이것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펙이나 WTO를 활용해가지고 최혜국 대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매년 의회가 갱신할 필요가 없이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동 갱신, 말하자면 영구적인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어해낸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왜 WTO 가입을 허용했느냐? 이게 클린턴이 한 말이래요. 중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정보혁명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되면 중국 국유 기업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중국 정부와 멀어지게 되고 중국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촉진시킬 거다. 이게 빌 클린턴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햇볕 정책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WTO에 가입시키면 결국 그건 중국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지 몰라 라고 하면서 가입시킨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 효과는 어떨까요? 아까 김용대 회원님 토론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중국 인민들은 실제로는 시진핑의 독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클린턴이 의도한 효과도 내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경제 성장이 푹 꺾이지 않고 또 당의 지도에 따라가지고 경제 성장을 계속 해내는 효과를 얻었고 서로 그냥 장군멍군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 장군멍군이 실제로 앞으로의 중국과 미국 관계랑 많이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대양 해군 전략 바로 포기, 대만 침공 포기,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만 드립다 개발하고 기뢰만 드립다 깔고 잠수함에서 미국 항공모함으로 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만 구축하고 항공모함을 사는 거는 포기. 이런 게 소련이 망한 거랑 다른 거예요. 군비 경쟁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고 다만 미국이 중국을 들어오려고 하면 미국이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 장비만 특화시켜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항공모함,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려면 갖춰야 되는 항공모함, 상륙작전이면 해병대, 합동작전 능력, 공군에 대한 투자 없음. 아예 안 하는 거죠.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그런데 이게 2008년부터 2017년에 넘어가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해군정보국에 의하면 이 중국에서 잠수함에서 쏘는
배로 쏘는 미사일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거고요. 이런 식의 전략은 과거 독일이 강력한 영국 해군에게 대항했던 전략과 동일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기뢰도 그렇다. 미군 해군 한 대 한 척이 엄청 비싼데 기뢰는 얼마 안 하는데 이걸로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여기 한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이게 인민해군에서 발행한 무슨 그 공식 언론에서 한 말이라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해상으로 보급품을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기뢰를 가지고 대항한다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주변 외교라는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에이펙이든 뭐 다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에 맞서서 겁나 싸웠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작성한 보고서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도 언론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근데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 공동체가 영어로 뭐죠? 커뮤니티인가요? 네, 커뮤니티는 절대로 안 되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 협의체는 영어로 코퍼레이션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말장난 같잖아요. 이게 무슨 옛날 점컴마 논쟁 같은 막 그런 건데 왜 그런 거냐? 공동체라는 말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가치를 전파하는 기구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외교관들이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10년째 했다는 거예요. 90년부터 2000년까지. 그런데 그렇게 악에 맞춰가지고 국제협력기구는 누군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의 기구가 돼야 됩니다라고 싸운 덕분에 사실은 미국이 이것을 실질적인 법적인 기구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을 다 무산시킵니다. 중국이. 최소한 중국이 들어가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이후에 2008년 이후에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중국 공동체라는 표현을 중국이 써요. 중국은 오히려 이제 공동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중국이 세지게 되면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공동체의 개념이 무역 자유에 기초한 경제 통합, 미국 주도의 안보, 미국의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 쓸 수 없다. 라고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네 번째 줄에서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줄에 윌리엄 페리 국방부 장관이 아펙 내에서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특히 금융 분야 자유화는 아펙 권한에 아예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중국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90년대 초중반 얘기거든요, 지금. 냉전으로 미국이 경제, 금융 자유와 보호무역을 타파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올 거야. 아펙을 통해서 극력 반대해야지. 중국은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97년 IMF 사태나 94년 OECD 가입이랑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뭐 이러면서 막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한 부채 탕감해주고 환심도 사고 뭐 이런 전략을 이제 구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광량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6장인데요. 이제 그 전이 도광량의 시절이었잖아요. 도광량회가 뭐 한자로 뭔지 모르겠는데 빚을 숨기고 납작 엎드려 있어라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소자기는 무엇을 의도적으로 꾸려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유소자기가.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국은 이제는 슬슬 자기 중심으로 뭘 만들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납작 엎드려 있다가. 그럼 왜? 2009년이 왜 그런 시기냐 이거예요. 아까 도광량의 시절은 왜 시작이 된 거예요? 3대 사건이. 천안문 사태, 이라크 전쟁, 소련 멸망 3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소자기는 무엇이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중국의 판단입니다. 중국이 뭐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야, 얘네 갈 때까지 갔구나.
실제로 경제 성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돈 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사고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엔 지들끼리 망했네. 되게 약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슬슬 기지개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표현은 다극세계로의 진전은 되돌릴 수 없다. 표현이 다극세대예요. 이건 2017년 이후에 나오는 중국몽, 중국의 세기, 신세기랑은 다른 얘기죠. 중국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의 등장. 왕이는 아시죠? 근데 여기서부터 좀 주목하실게요. 왕이부터,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중국의 고위급 관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요. 문화대혁명 시기에 20대 당 간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방 가가지고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겪고 나서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생각이나 내공은 어떤 걸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혁 당시 8년 동안 중국 북동부의 농장에서 노동을 했고 쉬는 시간에는 문학과 역사를 공부했대요. 그리고 문혁이 딱 끝나서 지식인들도 다시 어디 가서 일해도 돼라고 하자마자 북경 외국어대학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어를 전력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 통이 되고요. 뭐 어떻게 또 누굽니까? 하여튼 뭐 중국 외교에서 되게 굵직한 어떤 분의 따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주 이제 탄탄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갖추게 돼요. 근데 왕이가 왜 중요한 사람이냐? 그때까지 외교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영어를 하는 미국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이전까지 2013년 이전까지 중국의 외교부장 중에는 아시아 통이 없었습니다. 왕이와 같은 아시아 전문가의 승진은 이제는 주변국이라고 하는 중국 주변 15개 국가 15개 국가랑 국경을 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에서 세봤어요. 그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15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해졌다는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3년 6월에 취임하고 나서 왕이는 주변 외교가 중국 외교 정책에서 우선순위라고 말했는데 이게 중국에서 최초로 나온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왕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시진핑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영도 소조 있죠. 이런 직위도 없는 영도 소조를 쭉 소집해가지고 왕이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지역 질서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펙에서 공동체라는 말은 쓰지도 못하게 했던 중국이 이제는 주변 국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뭔가요? 운명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미국 동맹과 결별한 아시아 국가를 의미한답니다. 중국이 국가 부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야 되고 중국인의 꿈이 아시아 사람들의 꿈과 일치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유재민 외교부 부부장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소평이 얘기했던 아까 조용히 엎드려 있어라 라고 하는 도광양해랑 딱 결별을 하는 겁니다. 적극 유소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유소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뭘 해봐라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게 되는 건데 뭐 1대1로 부산 그 1대1로가 어디까지 연결하는 거죠? 무슨 유럽까지 연결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구상이라든지 동아시아 투자은행 AIIB를 만들려는 중국의 노력, 이제 운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다. 안보 문제에서는 옛날에는 에이펙이나 이런 기구들을 미국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깽판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운명 공동체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1대1로 프로젝트가 도로 까는 거잖아요. 사회 인프라 까는 거잖아요. 그 인프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비를 지원할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동맹국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요 항공모함을 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오늘 발제는 안 드릴 건데 300페이지에는 그 부분만 한번 보세요. 근데 되게 웃겨요. 그 공작이라고 하는 우리 영화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개인이 사서 중국에 준 것처럼 옛날 중국 공산당 당원 한 명을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갑자기 잘 벌어서 소련 뭐 어딥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항공모함 옛 구소련의 항공모함을 사오는 것처럼 중국이 쫙 세팅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뭐 라오닝호인가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항공모함 전략 포기했었는데 2009년에 몇 년 만인가요? 89년이니까 20년 만에 이제 전략이 바뀐 거죠. 여기 중 항공모함을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현재 항공모함이 몇 척인가요, 중국이? 3척 확보, 1척 건조 중.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 보면은 막 중국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추락하고 막 그런 장면 되게 우스워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쌓고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차 개발할 때 이제 데이터 쌓듯이 걔네들은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거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애들은 저러다 바다에 빠져라고 하면서 이제 놀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보시면 되게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본이 셀 때도 일본 안 먹어주고 중국이 셀 때도 중국 안 먹어주고 그런 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모함을 결국에는 취득을 했고요. 수상함은 그 미국 이지스함급 모델을 현재 그 7척이 아니라 몇 척이라더라? 가지게 됐고 상륙전은 2007년에 한 척이었는데 2020년에 이제 7척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양 능력이 늘어나고 상륙함이 늘어나는 거를 보고 중국이 결국에는 2049년 중국 국가 창건 100주년에 결국엔 대만 통일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요 정치적인 구축 얘기는 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1대1로 부상은 이런 거였대요. 후진타오의 비공식 고문이었던 왕지스 베이징 대학원장이라는 사람이 야, 중국은 동쪽으로는 미국하고 일본이 막고 있잖아. 그리고 대만도 있고 너무 복잡하지 않냐. 반면에 서쪽으로는 괜찮지 않냐? 거기는 미국 주도의 어떤 군사동맹도 없고 그냥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군사동맹이 생길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자. 이게 이제 1대1로 구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황당한 구상이냐면 독일이 했던 방식이라는 거야. 1차 세계대전 전에. 적대적인 서방을 피해서 동쪽으로 진군하기로 해서 베를린, 바그다드,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려고 하고 상당히 진전을 하다가 1차 대전 맞아가지고 이제 못했다는 건데 딱 독일이 거기서 멈춘 자리에서 중국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제 재정적인 대안 구축인데요. 너무 지루하실까봐 이제 자세히 밟지는 못하겠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조금만 얘기 드리면 금융 권력은 지금 달러 패권을 어떻게 막지? 그래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은행 간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안을 제시하고 은행 간 스위프트 시스템은 말이 복잡한데 그냥 왜 서로 간에 은행 간에 상계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느 나라가 하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하고 있으면 대체할 아무런 경제적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시스템에 안 들어가면 국제 거래를 결제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은행 간 스위프트 시스템에 못 들어간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2개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 미국이 쫓아낸 이란 그리고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엔 권력이니까 우리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추구할게 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가 전부 미국 회사죠. 이 세 회사가 이름이 뭐죠? 스탠다드 앤 퍼스랑 무디스랑 또 한 대가 메릴린치인가요? 네, 그 세 개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기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 사용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여전히 세계 무역에서는 1~2%밖에 안 되지만 아시아에서의 결제에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지금 빡빡 하고 있고 30%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여기선 인민폐라고 하는데 이게 위안화 얘기하는 거겠죠? 위안화가 가까운 미래에 달러를 초월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아시아 경제와 공급망에서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위안화가 아시아에서는 지배적인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도 공급망과 결제의 많은 부분을 중국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위안화 질서에 통합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이런 거니까. 이런 게 이제 아시안의 중국 영향력이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달러는 달러대로 돌아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위안화가 돌아가는 이런 양극 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망인 거죠. 이거를 저자는 겹쳐서 쌓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스위프트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뭐 오타가 작년하고 있으면 피치그룹 여기가 점유율 90%인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별로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확 이제 그 신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중국이 의식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다궁입니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화장품 이름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유소자기 시대, 뭔가를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는 시대였고요.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종장은 100년 만의 대변동이라는 게 이제 중국인들의 표현인데 2017년 이후에 시진핑 시대. 자, 도광량의 시대 3대 사건 얘기했죠. 유소자기 시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100년 만의 대변동은 왜 표현하고 있냐면은 서방에 돌이킬 수 없는 부패와 쇠퇴 때문이래요. 마찬가지로 3대 사건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 코로나19 대응에서 서방의 실패. 세 가지거든요. 자, 오늘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중국이 2017년이 서방의 실패의 시기다라고 선언한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는지 전 너무 궁금하면서 지금 왔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방에 돌이킬 수 없는 부패를 뒷받침하는 중국 연구자들의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이 평가를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서방의 40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70년대에 그 브레튼 우드 체제 끝내고 나서부터 서구가 경제적으로 몰락하니까 대처랑 누굽니까? 그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80년대부터 시작한 거죠.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서구가 했는데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악화시켰고 이는 국가를 마비시키는 포퓰리스트의 물결을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자유분방한 서구의 정보 환경에 의해서 더욱 증폭됐다. 이게 평가예요. 중국이 보기에 미국은 경제적인 파이는 줄어들었어요. 일반 제조업은 시들었어요. 좋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경제는 기술 및 금융 서비스 쪽으로 기울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제조업이 없어졌다고요. 제조업이 많은 좋은 일자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열심히 일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상향 이동의 통로를 좁히면서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제도도 실패하고 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가 30% 지지하든 100% 지지하든 현실 정치에서는 통과될 확률은 5대 5입니다. 공화당이 지지하든 민주당이 지지하든. 이래서 실제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채택해야 되는 정책이 미국에서는 채택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중국 학자들의 결론인 거예요. 미국 사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제도적인 타협의 여지는 계속 줄어들고 국가의 의사결정은 미국 국민을 우선한다는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은 거대한 경향성이고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종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체하느냐? 그게 아니라 당분간 두 국가가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요새 저희가 읽고 있는 K를 생각한다. 이탈리아로 가는 길, 뭐 88만 원 세대, 뭐 세습 불평 세대 모든 책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이런 사회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국이 지적하는 실패한 국가인 건가? 개선 가능성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그게 궁금했고요. 영미, 유럽, 대한민국, 일본의 지식인들의 언어는 쇠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지식인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중국의 언어는 성장, 도약,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중국은 그냥 원래 1820년까지는 중국이 원래 세계 1등 국가였는데 이제 그냥 다시 회복하는 거다. 중국이 쭉 떨어지고 있고 지금 2016년부터는 이제 중국 추월해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확하게 중국이 그렇게 꼬라박았을 때 쫙 상승해가지고 이제는 점점점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났는데 2010년대에 일어나는 이 크로스에 따라서 미국은 계속 몰락하고 중국은 계속 클 거냐? 그게 아니라 당분간은 경합 국면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약간 평등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중국이 서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안 갖고 있었으니까 확 망했지만 그래서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이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를 중국은 보고 있는 거고 원래 1등이었던 우리가 세계 1등으로 다시 간다. 그래서 2049년에 중국 그 공산당 정권 출범 100주년에 맞춰서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좀 더 떵떵거리면서 해보자. 그게 2017년 이후의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중국이 주도한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책에서는 작은 나라 미국.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잘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막지? 이 누굽니까? 이 러시도 씨? 이 사람 지금 NSC 차장이라면서요. 미국 NSC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차장이라면서요. 이 사람 이걸 어떻게 막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에서 얘기하냐면 중국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 거랑 똑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힘을 못 쓰게 우리가 계속 견제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중국보다 약하다는 차이를 고려할 때 1980년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 사용한 방식을 모방해서 납작 엎드려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 전략을 꼭 얘기할 필요 없다.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유엔에서 얼마나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뭐 WHO를 비롯해서 뭐 4개 국가 유엔 국가기구의 현재 의장국이고 15개 유엔 국가기구 중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대부분 중국이 돈을 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엔이 상당히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구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발제를 드리고 토론 주제로 삼은 거는 이거였어요. 중국의 민족주의 대응과 관련돼서 대응은 그런 100년이라고 하는 장기 시간표에 따른 이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인 대응이 뭘까? 그게 뭘까라는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서방의 세태가 정당한 건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아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정당 양극화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따라잡을 정책을 적시에 체결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표가 뭐냐면요, 이거 한겨레신문 그 발제한 건데, 윤석열 정부가 그 법인세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죠. 법인세를 인하해가지고 감소된 세수만큼 어딘가에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걷지 않죠. 전체적으로 감세하잖아요. 그래서 R&D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해관계인들이 계속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통신 분야 예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AI 연구개발, 바이오 연구개발 이런 게 지금 다 삭감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들이. 그러면 진짜로 중국말이 맞는 거 아닐까? 약간 겁나는 거죠, 실제로는. 교육 예산은 뭐 지금 절반이 빠진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양극화된 정치 체제를 타개하는 방법이 없는 걸까? 이런 게 하나의 고민이고요. 민족주의 정당으로서의 정치 체계, 현재 서방 국가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이제 1번 얘기하고 싶은 얘기였고, 두 번째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후퇴하게 된다면 중국은 한국을 종속하려고 할 텐데
이거는 나쁜 걸까 좋은 걸까? 이거 1990년에 중국 지도부가 하던 질문이잖아요. 소련 망하고 나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세 번째는 그럼 대안적인 모델이 뭘까? 과거의 조선 모델은 원래 중국이 세계 1등일 때 그 옆에서 살던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독자적인 국가로 움직인 모델은 조선이었고 고려 모델은 중국의 완전 속국이었고 왕도 중국이 정했는데 대신에 중국 그 원나라 위계 질서에서 넘버 4였어요. 고려 왕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을까? 하나의 사례로서 좀 제시를 드립니다. 일단 발제 마칠게요.